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2월 26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양지수 동반 상승 출발 후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마감 종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51% 상승 4,129포인트, 코스닥은 0.49% 상승했습니다. 919포인트에 오늘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안에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네. 산타랠리가 기대감이 식는 것 같았는데 산타의 선물이 좀 지연 입금되는 듯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뭐 산타랠리를 떠나서 새해 연말을 좀 잘 마무리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전략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플러스는 SBS BZ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를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한테디 캐스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일을 하루 앞둔 뉴욕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했고 이 미국발 산타랠리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에 힘을 실어줬고요. 또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달러 상승에 베팅했던 기관들의 손절매가 환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증시 수급 개선에 일조했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는 4,130선을 회복하면서 상승 출발했고 장 마감 기준으로는 0.51% 오른 4,129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오전장에서는 조금 혼조세를 보였지만 장 마감 기준으로는 0.49% 오른 919선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양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1조 6천억 원 넘게 사들였고요. 기관이 3천억 원 넘는 매수 우익, 반면 개인만이 2조 2천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 지수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폭을 확대하는 오전장에서는 지수가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는데 오후 1시 20분쯤을 기점으로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조금씩 오름폭을 키워나갔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949억 원가량을 사들였고요. 기관은 3,400억 원 넘는 순매수, 개인은 4천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오늘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도 최고가에 마감한 모습인데요. 이 글로벌 투자은행 노무라 증권이 내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33조 4천억 원에 달할 걸로 전망하면서 목표가를 16만 원까지 높인 영향도 있고요. 또 그동안 미국 AMD 기술에 의존해왔던 GPU 기술의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면서 100% 독자 기술로 개발한 모바일 GPU를 2027년쯤 출시될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탑재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마이크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HBM3 가격 인상 모멘텀과 또 HBM4 양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5%대 강세, SK하이닉스도 1.87% 오르면서 59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정 섹터, 특히 반도체주들이 지수를 이끌었고 이외 종목들에는 수급이 크게 들어오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과 로봇 모멘텀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죠. 정의선 회장의 자율주행차 시승 소식과 함께 현대차는 엔드투엔드, 그러니까 AI가 데이터를 수집 단계부터 판단까지 통째로 학습해서 운전하는 방식의 기술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또 내년 CES에서의 아틀라스 실물 시연 소식까지 아직 재료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기술 이전 모멘텀이 살아난 바이오 대장주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알테오젠은 글로벌 제약사와 피하 주사 제형 전환 제품인 ALT-B4에 대한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최근에 특허 분쟁으로 조정을 받아오면서 답답한 주가 흐름을 보이다가 간만에 시세 분출했는데 내년에 추가 기술 수출 일정 같은 포인트들도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2%대 강세로 43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 ABL 바이오는 일라이릴리와 체결한 기술 이전과 지분 투자 계약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서면서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이 다시 집중됐습니다. 이번 계약의 선행 조건이었던 미국 반독점 규제 절차인 HSR 행정 승인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서 그동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던 거래 종결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된 겁니다. 오늘 6%대 강세 시연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리가캠바이오가 4%의 강세 시연했는데요. 이 오리온그룹 오너 3세인 담서원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담 부사장은 지난해 리가캠바이오 인수를 주도하면서 그간 신사업 발굴을 총괄한 만큼 바이오 부문 확장에 힘을 더 실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리가캠바이오도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 18만 원에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도 1.9%대 강세, 삼천당 제약도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끊고 1.6%대 강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업계 최초로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를 내년 2월에 양산할 거란 전망의 보도도 전해졌고요. 또 반도체 업황 호조 속에 마이크론의 호실적 모멘텀도 계속 이어지면서 반도체 쪽에서 시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미 반도체도 6%대 강세 시연했고 원익홀딩스도 11%대 강세,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22%대 급등하면서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4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는 자회사 포티투닷 본사를 방문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을 약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이 자율주행창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에이테크 솔루션은 전일장에서도 상한가 기록했는데 오늘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9,500원에 마감했고요. 라닉스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2,360원, 오늘 505도 장 마감 기준으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5,7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달러 원 환율은 9원 50전 내린 1,440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환율은 장중 한때 1,42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그동안 달러 강세를 기대하면서 물량을 쌓아왔던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절매도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다만 달러 강세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환율 레벨이 높게 형성된 상황이 단기간에 극적으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흐름부터 특징 업종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지는 자세한 시장 대비는 증시 인사이트에서 함께 보시죠.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 거래일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잔잔하게 마무리하려나 했는데 네. 오늘 좀 상승을 하면서 네. 내년 첫 거래일부터 이제 좀 달릴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딱 크리스마스 끝나니까 지금 마감 수급을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오늘 외국인이 거의 1조 7천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그중에 1조 2천억 원이 삼성전자고요. 7천억 원이 하이닉스입니다.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만 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내년에도 유효할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오늘 증시 인사이트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수석연구원,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강앵커도 짚었지만 오늘 정말 반도체 쏠림 극단적으로 좀 나타났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 일단 두 분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김대준 연구원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일단 AI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또 미국 시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나타냈었고, 근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끝나고 첫 번째 시장이고요. 미국은 쉬었기 때문에 기존의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주목을 하는데요. 오늘 뭐 긍정적인 소식 많이 들려왔습니다. 네. 뭐 AI 쪽에 반도체 수급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뭐 GPU 개발 이런 긍정적인 호재가 있다 보니까 수급이 쏠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급이 쏠렸다 반도체 쪽으로. 황 팀장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가 산타랠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12월 달 내내 산타가 오는 건 아니고 맞아요. 뭐 통계적으로는 24일부터 네. 산타랠리입니다. 네. 다음 주 이제 화요일까지 다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산타랠리 7거래일 정도가 산타랠리로 보는데 이번에도 사실 한국 시장이 바이오들이 고생을 했어요. 네.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슈가 좀 이번에는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올 여름부터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좀 소화가 많이 됐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주가도 사실 12월 초까지는 바이오 특히나 개인 투자들이 많이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12월 맞아요. 달까지 좋았어요. 의례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근데 역시나 12월 둘째 주, 셋째 주 들어오면서부터 조금 이제 그 바이오주 수급들이 좀 생각보다 붙진 않았죠. 맞아요. 네, 좀 중간에 종종 뭐 악재들 좀 있긴 했습니다만. 근데 때마침 오늘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이분 날도 그렇고 때마침 오늘도 그렇고 공교롭게도 이제 대주주 이제 수량은 이제 오늘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오늘 바이오 섹터들이 오후에 올라와야 이게 대주주 때문에 빠졌다라는 게 사실 뭐 결과론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오늘 막판에 바이오 올라왔다는 거는 이 최근 2, 3주 동안에 바이오가 안 좋았던 거는 섹터 자체의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아니라 좀 약간 수급적인 문제가 더 크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도 사실 보면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올라가는 거는 또 엄청 급등을 한 종목들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종목 선별을 진짜 잘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AI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늘 특징이었던 바이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흐름이 과연 내년까지 이어서 갈지를 잘 판단해야 하는 다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증명이 됐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최근에 약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라는 게 정말 다행히도 오늘 네. 시장 뭐 리가캠바이오, ABL바이오 종가를 보면서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황현 팀장이 보셨을 때 당장에 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제약바이오가 좀 시동 걸고 네. 달려갈 포인트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수량이 정해졌기 때문에 네. 여기서 사실 더 급등을 해버린다고 하더라도 몇몇 알려진 방법 빼고는 이제 대주주를 피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이제 더 사나 더 파나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때마침 오늘 알테오젠의 오늘 공시도 사실 조금 왜 하필 오늘일까에 대한 그렇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날이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추세가 좋게 특히나 오늘 추세를 잘 돌려낸 바이오 섹터들 그리고 뭐 로봇 주식들 그다음에 성장 주식들 자율주행 포함해서 뭐 실적적인 뭐 밸류에이션을 보기보다는 좀 모멘텀 플레이가 되는 1월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수급에서도 좀 더 질문해보고 싶은데요. 김대중 연구원님, 아까도 이 반도체 쏠림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외국인들 수급이 정말 반도체 쪽으로 쏠려 있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외국인 수급은 반도체만 보고 들어온 걸까요? 외환 당국의 어떤 개입이나 이런 부분이 큰 효과가 없었던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효과가 있었죠. 외국인 투자들 볼 때 어떤 특정 국가의 주식에 투자를 할 때 그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해당 국가의 통화가 강세를 보이거나 그리고 여기에서 투자하는 종목이 오를 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 정부에서 워낙에 강력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원달러 환율이 분명히 내려간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연말이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지금 투자해놓고 기다리면 환도 먹고요. 시세도 먹고 맞아요. 두 개를 다 먹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좋았다,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러원이 오늘 1,430원대 39원까지는 좀 빠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떨어진 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 있지 않을까? 무서운 것도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네, 지금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더 넓게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환율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야 물가도 잡을 수 있고 소비도 부양을 할 수가 있고 기업들의 비용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1,480원이라는 레벨은 분명히 조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심리를 빠르게 꺾을 필요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과한 그리고 공격적인 개입을 통해 가지고 낮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1,450원 밑에서 조금 유지가 되는 환율을 갖고 가는 게 한국한테 예. 좋다라고 보겠습니다. 황 팀장님은 혹시 네. 여기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연구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추세적으로 외국인들 보면, 그러니까 환이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주식이 올라가야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이거를 조금 선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앞으로 환이 떨어질 거, 달러 원 환율이 떨어질 걸 예상하고 사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패턴들을 보면 확실히 좀 환율이 안정된 다음에 사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1,480원에 한국 주식을 더 많이 샀으면 지금 환 차익을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 그렇죠. 이렇게 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환이 이제 안정됐으니까 외국인이 지금도 더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낫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470원, 80원대에서 사실 꽤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뉴욕에 있는 외국인 매니저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환이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안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 정책 당국이 신호를 줬고 이렇게 시장에서 반응이 됐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이제부터 더 사도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11월 달에 워낙에 좀 많이 팔았잖아요. 예. 그리고 여전히 지금 오늘 쏠림 현상이 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으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쏠림 현상은 역시나 뭐 마이크론이랑 하이닉스를 비교하고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를 비교하면 여전히 지금 저는 갈 길이 많이 남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이런 쏠림 현상의 장이 저는 앞으로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IT 소부장 공부하려면 매출이 어디가 나가고 맞아요. 뭐 무슨 기술 가지고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지만,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많이 안 해도 그냥 다 크게 네. 벌어오는구나. 많이 돈 버는구나. 예. AI 쪽 산업 좋구나 하면 수혜를 받는구나. 근데 마이크론을 비교했는데 싸네라고 되면 정말 편하게 매매할 맞아요.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소부장들도 좋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앞으로도 이런 쏠림의 현상 예. 더 강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조 7천억 샀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산 금액이 더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다른 대형주들은 또 팔았다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주를 코어로 좀 두시고 맞습니다. 그 외 다른 전략들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정리해 보면은 올해 전략과 네. 그렇게 크게 내년도 달라질 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더 나가서 뭐 둘 중에 하나 고른다 뭐 이런 네. 것보다는 둘 다 좀 챙겨가고 그 다음에 소부장 기업들도 같이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환율 이야기 좀 나누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거는 연구원님도 이 1,450원 밑에만 있으면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작용하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팀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환율이라는 거 앞으로 이 속도 보면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1,440원에서 50원 사이 이 밴딩 라인에 있으면은 이건 우리가 안정세다라고 접근해도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80원대에서 이 정도 내려온 거니까 많이 내려온 거긴 하거든요. 그 밴딩 라인 이 정도로 잡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안정되고 있다지 안정세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뭐 숫자를 얘기 드리는 걸 좀 많이 지향을 하는데 네. 뭐 숫자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2000년부터 네. 지금까지 1,400에서 1,500원 사이에 있었던 확률이 그 비중이 3.5%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났었던 연도는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도에 미국 금리 올라갈 때, 그리고 2024년, 2025년 계엄 사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국면은 분명히 조금 위험한 국면이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막는다라는 의지가 강해지고요. 그렇죠. 투자자들의 생각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1,450원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분명히 아래쪽으로 더 끌고 땡긴다라는 전망이 강하기 때문에 이때는 들어옵니다. 그리고 위쪽이 막혀버리는 거죠. 마치 일본의 엔달러 환율 155엔에서 그냥 막아버리는 것처럼 예. 그런 한국은행의 조치도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제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그게 올해 연말 내년 초 1분기, 2분기 갈 때까지는 이 추세가 조금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안정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네. 보는 게 좋겠습니다. 팀장님도 동의하실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 40원에서 50원이 안정이 아니고 네. 더 내려가는 게 확실히 시장이 더 네. 좋은 걸로는 네, 맞습니다. 동의를 하시는 부분일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섹터에 대한 이야기. 오늘 어느 시장에서 어느 섹터가 좀 크게 움직였죠?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 지금 계속 좀 이야기가 나왔던 반도체 테마 이 그렇죠. 부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에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슈들이 너무 또 많았었던 상황인데 일단은 엔비디아의 그로크 자산 인수 이 부분에서 먼저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추론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영향력 확대 우리 반도체 밸류체인에는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짚어보고 싶은데 황 팀장님 네. 어떤 영향들? 뭐 일단은 네. 호재일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 확실한 방향이 정해졌다라는 생각이 더 확실히 듭니다.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뭐 AD 테크놀로지라던가 가온칩스라던가 뭐 제주 반도체라던가 좀 앞으로 좀 이제 개별 반도체 에이직 칩이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에 대한 시장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지금 이미 올해 4분기에 피지컬 AI의 대표적인 로봇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그 안에 4분기 동안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가는 많이 올라왔는데 이 정도밖에 실적이 안 나왔어도 주가가 별로 빠지지 않았거든요. 네, 출렁임이 없었어요. 이 말은 이제 내년도에는 확실한 로봇이 등장하겠구나. 그리고 오늘 그 대표 다음으로 보고 있는 자율주행들이 오늘 섹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로봇이랑 자율주행이 피지컬 AI의 대표적인 테마라면 테마, 산업이라면 산업일 수 있는데 네.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자율주행 종목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많이 떨어지는 건 그렇죠. 사실입니다. 포티투다 최근에 별로 이렇게 안 좋은 뉴스들 나오고 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 이제 이런 멀티플을 더 많이 주는 시장이 언젠가는 되는 미래다. 네. 예. 물론 나중에 후폭풍도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더 반영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사실 그록 인수했다고 해서 저는 XAI의 그록인 줄 알았습니다만 대부분이 아마 많이 그랬을 그렇게 거예요.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끝에 K가 아니라 Q여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엔비디아가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경쟁자를 인수한 거잖아요. 맞아요. 반 엔비디아 진영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고 그 중에 그 하는 업이 이제 그런 개별 에이직 칩을 만들었던 그런 AI 스타트업을 산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테슬라가 이제 휴머노이드를 공개하잖아요. 맞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제 그때까지는 뭐 지금 최근 이제 다음 달에 또 CES도 있고 뭐 이거에 세론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세론이 나오면 받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네, 지금 어쨌든 시장에 돈은 풀려가고 있고 금리는 떨어져가고 있고 시장에 우리가 알만한 악재들은 다 나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뭐 돌발 악재가 당연히 있겠지만 내년에 우리나라도 선거가 있고 미국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돌발 악재가 날 확률은 확률적으로는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우리가 너무 숫자 보면서 실적 보면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조금은 공격적으로 모멘텀 플레이를 하셔야 되지 않는 시기가 내년 1분기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대준 연구원님은 오늘 이 엔비디아의 그로크 우회 인수를 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내면을 좀 보면은 그 동안에 나왔었던 뭐 빅테크들의 자체 칩, 뭐 TPU 같은 거를 엔비디아가 우린 그래도 거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로크를 인수했다? 엔비디아도 그동안 그러면 조금 TPU라든지 LPU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했다라는 걸 방증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뭐 지금 말씀 주신 생각에 네. 동의하는 바이고요. 원래 뭐든지 어떤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도 업체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지속성이 길게 가진 않아요. 네. 그리고 후발주자가 쫓아와서 이 1등 업체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경각심도 주고 또 같이 경쟁을 하면서 기술을 빠르게 땡겨야 되는데 이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의 TPU가 엔비디아를 조금 더 조급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이라면 1등과 2등이 기술의 경쟁 또 이것에 대한 선순환 그리고 거기에서 협력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 이걸 보게 되면요. 엔비디아의 이번 인수는 사실상 더 추가적인 기술 발전과 본인들의 위치를 공고하기 위한 어느 전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장된 시각으로 이제 더 발전되기 위한 그렇죠. 하나의 이제 가지를 뻗어나가는 과정으로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황현현 팀장님 이러나 저러나 HBM3E는 수요가 더 네. 올라간다라고도 생각을 네.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이제 저전력 발전 LPDDR7도 많이 쓸 거고 하겠지만 결국은 TPU가 되든 GPU가 되든 그리고 이제 더 다른 에이직 칩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HBM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수혜를 결국은 IDM 3사가 다 보게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이제 11월 달에 좀 재미없었지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12월 달 들어서면서 확실히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하이닉스는 투경을 달고 있었지만 이제 뭐 시총 100위 안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또 제도적인 손질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냥 오늘 약간 마구잡이로 느낌이 그런 느낌으로 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결국 지수는 움직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종목은 정말 또 다르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 관련 주식들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네. 이야기 해주셔서 투자 경고라는 족쇄는 계속 네. 달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뭔가 악재가 된다거나 하는 영향은 없을까요? 일단 지금은 아마 확실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사모펀드들은 투자 경고가 달려 있어도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근데 공모펀드들은 아마 내부 이런 컴플라이언스 이런 이슈들 때문에 못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모펀드에서는 사고 끌고 싶어도. 간다라는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추가적인 뭔가 공격적으로 사기보다는 있는 거는 팔진 않더라도 가져는 가는데 막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좀 상대적으로 이런 매매에 좀 유연함이 있는 사모펀드들은 뭐 이래도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제 투자 경고가 좀 풀리고 뭔가 족쇄가 좀 떨어진다면 공격세가 당연히 좀 붙겠죠. 네. 매수세가. 전고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얼마 안 하이닉스가. 남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투경이 하루하루씩 연장이 되는 네. 꼴로 왔단 말이죠. 24일 날은 1,000원 때문에 안 됐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도 결국에 많이 또 상회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쭉쭉 넘어가다 보면 전고점도 넘어가고 네. 사람들이 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타이밍에 투자 있죠. 경고가 해제가 됩니다. 네. 되게 복잡해질 것 같아요. 네. 셈이. 하이닉스가 사실 한 440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마이크론이 460조, 70조 그 사이인 것 같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근데 뒤져 있을 이유가 사실 전혀 없다라고 그렇긴 봐요. 하죠. 뒤져 있을 이유가 전혀 없고 수급적인 이유가 지금 더 크다고 봐서요.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투자 경고 상관없거든요. 근데 경고 붙어 있으면 뭔가 매수를 버튼을 누르려고 하더라도 흠칫하게 되는 거는 신용도 맞아요. 그렇고. 신용도 못 네. 사고 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분할 매매로 이게 조금씩 모아 가시면 오늘 삼성전 그거 못 사던 그 수급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가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도 그렇네요. 네. 네. 삼성 하이닉스 못 사니까 삼성전자라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앞으로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만 이 직전 사이클이었던 2016년도에는 네. 16년 17년도 사이클에는 하이닉스가 3배 올랐고 삼성전자가 2배 올랐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그때보다 뭐 이런 디램 뭐 이제 HBM에서 전혀 뒤지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충분히 더 수익률은 좀 앞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삼성전자가 의외로 또 어부지리 효과를 봤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 또 이슈가 있죠. 삼성전자의 자체 GPU 개발 그렇죠. 소식도 보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도 좀 주목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연구원님은 이 이슈 어떻게 보셨어요? 비메모리 쪽으로도 시야를 좀 넓혀봐도 될까요? 일단은 뭐 지금은 메모리, 비메모리 구분 없이요. 그냥 다 공급 부족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 재료가 더 더해진 것이고 이 트렌드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나 비메모리 지금 다 수요가 너무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수치로도 볼 수가 있는데 뭐 디램이나 아니면 낸드나 이런 거 빗 그로스라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수요 이거를 볼 수 있는 그 수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프라이 빗 그로스보다는 디맨드 빗 그로스 훨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 자체도 올라가고 있고 GPU가 들어왔고 또 비메모리도 같이 간다라는 온갖 호재가 지금 다 겹쳐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IT를 대신할 수 있는 업종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그냥 매기가 쏠리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호재에 호재를 더해버린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게 엑시노스 이야기잖아요. 엑시노스가 내부 안에서만 활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외부 파운드리 고객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기존에는 뭐 TSMC나 이런 경쟁업체 쪽에서 많이 이제 수요가 뺏겼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삼성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만들어냈고 또 요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새로운 거래처를 뚫으려면 또 하나씩 증명을 해나가야 되는 단계가 필요할 것이고요. 근데 지금은 제품이 개발이 됐고 점진적으로 팔 것이고 이게 확산이 되면 비중을 가져온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점유율이 높아지지 않는가라는 전망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현 팀장님은 오늘 이 삼성전자의 자체 GPU, 사실 앞서 우리가 그로크 이야기를 네. 했는데 그로크 인수 이야기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자체 GPU 개발한다는 게 이게 이제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의 수요를 엄청나게 끌어올린 두 가지 호재가 있어서 네. 시장에서 종목들이 엄청 움직였습니다. 오늘 AD 테크놀로지도 네. 27.9% 갖고 코아시아, 오픈엣지 네.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 흐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연속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사실 AD 테크놀로지 보면 거기 대부분 이런 이제 설계 회사 디자인하우스라고 하는 설계 회사를 그렇죠. 보면 다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맞아요. 예, 일감만 들어오면 바로바로 실적을 뽑아낼 수 있는데 대신에 삼성전자가 이런 뭔가 수요가 없다라고 하면 되게 어려움을 같이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셨던 그런 같이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그런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비메모리 관련 회사들이요. 근데 이제 트렌드가 확실히 이제 메모리에서 우리 회사만을 위한 우리 시스템만을 위한 칩을 만들어줘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는 거죠. 로봇도 네.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TPU가 이런 대표적인 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의문이 있기는 할 거예요. 과연 삼성전자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저는 삼성전자가 올해 가장 큰 일은 테슬라와 애플의 그 물량을 파운드리를 가져온 게 저는 굉장히 컸다라고 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지난밤에 인텔이 좀 엔비디아가 실망했다라는 이제 그런 코멘트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올해 큰 두 개 회사를 레퍼런스로 가지게 됐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도 내년은 파운드리 쪽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저는 기존의 반도체들은 잘했다. 다만 파운드리만 잘하면 정말 지금 8, 9만 원, 10만 원대가 아니라 그 이상 15만 원, 20만 원까지도 가도 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을 증명하는 해가 올 여름부터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섣불리 제가 이쪽 업계 분이 사람이 아니라서 네. 향후 나오는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그쵸. 같아요. 근데 일단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팀장님 언급하시면서 엔비디아 인텔 네. 공정 테스트 중단한 네. 거 자체도 약간 삼성전자한테 그렇죠. 어부지리가 될 수 네. 있다라고 보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충분히 어부지리가 될 수 있는 상황도 됐고 거기다가 더해서 좀 수급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에 LG 에너지 솔루션 갑자기 2차 전지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드 쪽에서 계약 해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2차 전지가 향후에 그나마 ESS든 그다음에 2차 전지든 향후에 앞으로 실적은 벌기는 계속 벌을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기대감이 조금은 좀 사라진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로 갈 수급이 앞으로 2차 전지 그러면 2026년, 2027년에 생각보다 많이 벌 수 없겠네가 되면 그렇게 되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바이오나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더 갈 확률이 그러네요. 매우 높겠죠. 네. 네, 그래서 내년도 주도 섹터를 반도체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들, 그렇죠. 그다음에 바이오 이렇게 두 가지 섹터로 보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에서 파생될 수 있는 게 오늘 시장에서는 파운드리, 네. 비메모리 쪽에서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삼성전자 파운드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 한 해 사실 진짜 많은 수주를 따냈고 웬일이야 하는 이런 호재성 뉴스들도 많이 갖고 왔습니다. 이게 정말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분위기가 180도가 바뀌었거든요. 평가 지금 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좀 개혁이나 혁신이 좀 이루어졌다고 보세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의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갑자기 급변한 거는 저는 오너 리스크의 해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오너가 제대로 된 경영 활동을 할 수가 이재용 없었기 회장.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투자해야 될 부분에 투자를 못하고
갖고 있는 돈을 지키기에 급급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너가 모든 것을 다 선두에서 진두지휘하면서 뭐 이번에 치킨 회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정말로 삼성을 위해서 써야 될 투자를 정말 과감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이 멀티플 측면에서는 우리가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이 예년과 다른 삼성전자를 앞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 기여도를 보면은 사실 DS 부문에서 이제 D램, HBM 쪽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안에 있는 LSI 사업은 아직은 좀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낙폭을 줄여가는 데에 삼성전자에 충분히 밸류를 더 줄만 합니까? 그것은 이제 비중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비중이 크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부가 더 날아가는가의 차이인데요. 네. 일단은 안 좋았던 사업부도 낙폭을 줄여간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이제 고전이 아니라 좀 나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익 전망이라는 것을 애널리스트가 추정을 막 하는데 하나라도 안 좋은 게 있다면은 이 부정적인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익 조정 비율이나 이런 게 다 빠지는데요. 그런 것들이 회복되면서 이제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를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황교안 팀장님이 네. 우리가 이제 지금 노선을 파운드리로 만약 본다, 내년에 기대를 하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쪽도 상당히 좀 섹터가 많습니다. 네. 뭐 설계, IP, 네. 디자인하우스로 그렇죠. 좀 네. 쭉쭉 갈리는데 어디를 가장 괜찮게 좀 생각을 하세요? 일단 1번은 디자인하우스인 것 디자인하우스. 같아요. 오늘 가장 세게 반응했던 게 이쪽이라서 그렇죠. 특히나 에디 테크놀로지가 올해 여름부터 파운드리 받으면서 이제 설계하는 쪽 디자인하우스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많이 했거든요. 네. 이제 에이징랜드라고 이제 TSMC 쪽이랑 하는 게 일부 하는 회사가 하나가 있고 삼성전자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이제 에디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디자인 하우스들은 시장에 좀 많이 있어요. 오늘 좀 유독 셌던 게 에디 테크놀로지였던 것뿐이고, 근데 이쪽 설계하는 회사들이 이제 점점 바빠지겠죠. 예, 각 회사들마다 우리는 요게 필요해, 여기 저렇게 필요해 그쵸. 해야 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확장되면 저는 로봇도 올해 죽지 않았다. 이쪽 하니까 로봇하고 네. 온디바이스 AI도 내년에 좋을 거다라는 얘기 당연하죠. 있습니다. 예, 온디바이스는 뭔가 그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올 때까지는 뭔가 엣지 디바이스가 새롭게 저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통제를 많이 하지만 그렇죠. 새로운 엣지 디바이스가 또 나올 거라 완전 신개념의 엣지 디바이스가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그때까지는 이쪽 반도체 섹터들은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조금 더 나가서 비메모리 쪽에 네. 이제 들어가는 뭐 소재, 화학 이쪽 네.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뭐 거기는- QNC, 뭐 솔브레인 이런 쪽 있잖아요. 거기는요. 근데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금 증설이 나와야 증설이 먼저 네, 나와야 뭐가 되는군요. 좀 새롭게 재료를 쓰고 할 텐데 장비 네.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년에 이제 옥석 가리기 하는 이유가 네. 미국도 지금 사실 11월 이후부터는 그 브로드컴이나 오라클은 별로 안 좋지만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별로 안 좋고 반대로 구글이나 테슬라는 또 잘 가고 있잖아요. 예. 지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종목에 대한 그 이제 올해는 IT면 다 좋았지만 내년부터는 똑같은 IT라고 하더라도 잘 가는 종목들은 전 따로 있을 거라고 봐서 옥석가리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IT 계속 기대는 해볼 수 있지만 정말 또 옥석 가리기 이 키워드가 계속 따라붙게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네. 반도체 이야기는 여기까지 일단 좀 해보고요. 자율주행 테마도 좀 그렇죠. 짚어보겠습니다.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 일부 종목들 강한 모습이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좀 시세가 따라 붙어주는 건지 어떤 이유로 가고 있는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연구원님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CES 효과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정말 이제 시세가 붙은 걸까요? CES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다가 뭐 삼성전자 이야기 지금 계속했는데 삼성전자 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장 관련해가지고. 저 그래서 거기서 상상이 좀 안 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철강을 만약에 예를 든다면 철강 쪽에서 이제 현대그룹이 이 수직 계열화를 다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삼성도 이제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뭔가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수직 계열화보다는 약간 수평적으로 다 자기네 제품을 쓰도록 만드는 겁니다. 삼성의 뭐 LED라든지 아니면 삼성의 소프트웨어라든지 삼성의 하드웨어,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을 그렇죠. 다 넣는 거죠. 카메라 이런 네. 것도 있고요. 근데 지금의 흐름 자체가 결국에 AI를 우리가 뭐
계속해서 쓰는 뭐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LMM 이런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정말로 피지컬 AI로 간다면 분명히 삼성이 거기에서 하나의 몫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CES 효과도 있지만요. 지금 정부에서는 사실 피지컬 AI를 되게 강력하게 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문건을 통해 가지고 다 확인이 된 사실이에요. 아마도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또 2026년 경제정책 방향 해가지고 어떤 산업을 키울 것인가가 나올 텐데 2026년 예산안이 나올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AI 기술과 피지컬 AI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키운다면 분명히 삼성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모습은 CES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은 그런 뉴스를 미리 다 반영을 합니다. 미리 사는 거죠. 그때 가서는 팔아야 되고 지금 사서 기다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이야기 들으면서 지금 황 팀장님 살짝 웃으시던데. 네. 네. 자율주행이 사실 보면 자율주행 관련 주식을 사려면 사실 테슬라 사는 게 사실 제일 편합니다. 근데 테슬라가 자율주행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뭐 거의 로봇 회사나 다른 걸로 전기차 부분이 더 많이 반영되니까. 그리고 아직 사실 저는 현대차의 포티투닷을 사실 한 3, 4년 전부터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근데 네. 아직 우리나라는 조금 많이 기술력이 좀 늦춰진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래서 로봇이랑은 좀 다르게 보는 게 로봇은 어쨌든 이제 내년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기업들도 있고 기술력도 자율주행 대비해서 저는 많이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부품이나 이런 것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네. 또 뭐 산업용 로봇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나라도 잘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근데 자율주행은 조금 걱정되기는 해요. 데이터가 필요하죠. 네, 지금. 데이터가 확실히 많이 네.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쌓아가고 아직도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은 뭐 지금 현대오토에버나 뭐 여러 가지 조금 큰 주식들도 좀 있긴 합니다. 현대차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저 테마로만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맞아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주가가 세게 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신 하에서 오늘 보면 뭐 사실 뭐 라이다 기업이라던가 그다음에 자율주행 시스템 만드는 기업들이 주가는 일단 급등은 했습니다. 뭐 주가가 올라가니까 뭐 이게 정답이기는 한데 언제든지 뭐 급락이 나와도 저는 사실 이상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렇게 보셨어요? 저는 오늘 자율주행 오른 종목들 보니까 네. 라닉스, 네. 에이테크 솔루션, 오비고 네. 요 오비고 세 개 같은. 기업이 시총 1,000억이 안 되는 네, 종목들 맞습니다. 세 개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중심이 되는 종목들은 뭐 현대오토에버라든지 네. 뭐 SOS를 조금 오르긴 네. 했습니다. 그런 애들이 빠지다 보니까 테마성이 좀 강해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네.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오늘 자율주행과 관련 종목들을 보면 퍼센트는 많이 올랐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의 자금을 확 빨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시총 사이즈는 아닙니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한국 자율주행 섹터들은 좀 조심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아까 포티투닷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물론 일단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도 정의선 회장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현대차에서 앞으로는 어떤 자율주행 기술력이 나올까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연구원님은 현대차 입장에서 봤을 때 자율주행의 돌파구 뭐 시나리오, 내러티브는 좀 있으세요? 현대차요? 예. 어려워졌죠, 지금은 이제.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테슬라가 더 좋겠죠. 그렇죠. 예. 국내에서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 혹시 뭐 네. 돌파구라든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 해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테슬라다. 네, 위에서 반박을 못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뭐 아까 삼성전자 자율주행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나리오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나선다? 바로 생각이 들었던 게 삼성 전기밖에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삼성그룹 중에서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게 있나요? 이 부분도 사실 뭐 그닥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삼성의 인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평 계열화 이런 것들 말씀드렸던 게 이제 로봇과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지 이게 자율주행으로 완전히 포커싱을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좀 수정을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기도 뭐 그것과 관련해서는 뭐 사실 그닥 기대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뭐 MLCC를 바탕으로 해서 AI 쪽에 이슈가 있지 추가적으로 뭘 더 만들어가지고 자율주행을 한다라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저도 아까 뭐 팀장님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하고요. 네. 한국보다는 뭐 미국 훨씬 더 낫죠. 예.
결론은 테슬라로 귀결되는 것 그래서 같은. 국내는 너무 테마성이 아직 짙다. 기술력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 좀 아쉽네요. 네. 조선 테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오늘 좀 주춤했던 상황인데요. 재료 소멸인지 아니면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 잠시 좀 몸을 사린 건지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생각 좀 궁금한데 황 팀장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조선주 지금 재료 소멸 구간인 걸까요? 네, 아직은 저는 그냥 에너지 수렴 구간이라고 봅니다. 아. 10월 달 말에 좀 급등을 했었죠. 뭐 삼성중공업 포함해서 많은 조선주들이 그때 에너지를 많이 썼고 이제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 나오는데 쉬는 구간에서 다른 섹터들이 순환매 차원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죠. 로봇도 올라갔고 뭐 오늘 바이오도 올라갔고 다른 섹터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가 좋은 건 알겠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정도라고 그렇죠. 보는 거죠. 뭐 내년에 여전히 실적에 대한 걱정 뭐 내후년까지 없는 상황이고 언제든지 뭐 잠수함과 핵잠수함과 관련된 내용들, 북극 항로와 관련된 내용들, LNG와 관련된 내용들은 모멘텀들 다 대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아마 기가 막히게 기존의 섹터들이 좀 쉬어갔을 때 그런 맞아요. 이런 뉴스들이 또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이 좀 비중이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보면서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기회비용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나는 더 길게 더 큰 수익을 노리고 기다린다라고 하면 버티셔도 되지만 예. 일단은 지금 우선순위나 이런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네. 모멘텀이 뭐 일단은 당장은 없잖아요. 맞아요. 뭐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있고 CS 있고 뭐 계속적으로 있을 건데 뭐 예를 들어서 4월 달까지 가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베이징 가가지고 뭐 김정은 만난다는 얘기 나오면 정치 테마주나 북한 관련 주식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급이 굉장히 테마주 안에서만 또는 성장주 안에서만 엄청 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뭔가 중후장대 종목들은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비중 조절 정도지 그렇죠. 뭐 완전히 이 조선주를 팔고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거죠. 네, 기다려봐야죠. 네.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는 오히려 테크주들이 약세인 날은 오히려 조선이 그날 좀 해치 차원에서 맞습니다. 올라가는 네. 경향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뭐 조선이 아주 매력은 없는 겁니다. 근데 팀장님 아까 얘기해 주셨을 때 내년을 바라본다면 반도체, 제약바이오는 좀 이제 두 개를 갖고 가는 네, 네. 거 1순위와 네. 2순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선은 그럼 한 몇 순위 정도에 들어간다고 보실까요? 조선은 지금은 그냥 일단은 순위를 정하기 좀 그렇고요. 그래요? 네, 순위를 정하기 그렇고 관심 종목에는 항상 더 넣습니다. 음. 더 넣고 그리고 저랑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 아직도 여전히 비중이 일정 부분 5에서 10% 정도는 다 조금씩은 있어요. 언제든지 여기서 반등하면 바로 따라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뭔가 실적에 대한 네. 이야기가 나올 때쯤에 그렇죠.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타이밍이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아직도 그러면 한 달 반 남았잖아요. 한 달만 남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증시 인사이트 상승했던 섹터들 뭐 반도체, 자율주행 그리고 잠깐 쉬어갔던 섹터 조선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뉴욕 증시는 조기 폐장했던 크리스마스 이브날도 상승하며 5거래일 연속 강세 이어갔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 0.6% 올랐고 S&P 500 0.32%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나스닥도 0.22%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엔비디아는 호재가 나왔지만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로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이 부분 종목 리포트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그간 H200 칩 대중 수출 기대에 많이 오른 만큼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걸로 풀이됩니다.
월가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전쟁 속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소폭 올랐습니다. 애플은 간밤 나이키를 대거 매수하며 나이키 주가 상승에 기여했는데요. 애플도 상승세 보였고요. 아마존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메타와 브로드컴 상승했고요. 또 다만 이 테슬라는 0.03% 하락했는데 비상시 테슬라 차문이 안 열린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미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한편 이 엘라이릴리는 0.5% 올랐고요. 노보노디스크의 호재에도 아직까지는 엘라이릴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종목 리포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칩 스타트업 그로크와의 이 핵심 인력과 기술을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200억 달러, 우리 돈 29조 원에 달하는데요. 엔비디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이 AI 관련 투자로 AI 반도체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로크는 구글 TPU 개발자들이 2016년 설립한 반도체 스타트업인데요. 창립 9년 차 기업으로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이 AI 챗봇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 즉 AI 추론 속도를 높이는 칩을 개발하는 데 특화돼 있습니다. 그로크 CEO 역시 구글에서 칩 개발을 이끌었던 인물로 이 빅테크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로 꼽힙니다. 이번 계약이 주목받은 이유는 단순한 투자 차원을 넘어선 전략적 베팅이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구글을 비롯한 주요 고객사들이 TPU나 자체 칩을 개발하는 등 이 GPU에 대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번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엔비디아의 핵심 고객들이 엔비디아 칩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기술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번 거래는 전통적인 인수합병 형태는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IP 라이선스 계약과 핵심 인재 영입이라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배경에 반독점 규제 회피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형식상으로는 인수는 아니지만 기술과 인력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인수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 리포트까지 짚어봤는데요. 뉴욕 증시 축소된 거래일 속에서도 산타랠리 첫걸음을 잘 내딛었습니다. 과연 이번 겨울에 산타가 올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미국 주요 투자은행과 기관들이 내년 뉴욕 증시의 두 자릿수 상승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탄탄하고 또 유동성 환경도 다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전망이 과연 근거 있는 이야기인지 지금 시장은 그 기대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크리스마스 휴장으로 다루지 못했던 24일 뉴욕 증시부터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허재환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S&P 500 지수가 지금 연거푸 계속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 오프닝에서도 나왔고 두 자릿수 상승률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근데 너무 탄탄한 경제 지표에 연착륙 기대감을 크게 갖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이제 올해 미국 그 S&P 500 지수가 한 16%, 17% 정도 상승을 하면서 네. 지금 2022년 이후에 3년째 이제 두 자릿수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 동안 거의 이제 한 60, 70% 주가가 오른 거니까 대단히 강세장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내년도 전망도 사실 좀 나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라는 이제 걱정들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경제 자체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쨌든 좀 완화가 됐고 네. 또 경기가 엄청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또 9월부터 금리를
또 낮추어 주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선거를 앞두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재정 정책도 쓸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면, 그다음에 이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살리겠다라는 의지가 대단히 좀 강하다라고 좀 보여져서 내년도도 경제나 주식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조금 몇 가지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은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워낙 계속해서 좀 올랐고 또 지난 2023년과 2024년은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독보적으로 좀 올랐다가 올해는 물론 뭐 저희 한국도 많이 오르고 다른 시장도 많이 올라서 그 정도의 독보적인 상승은 아니었지만 이제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월가의 여러 전문가들이 뭐 대부분 주식시장을 좋게 보긴 하는데 사실 이제 2023년과 2024년에 20% 넘게 올랐고 맞습니다. 올해도 16%, 17% 오른 거에 비하면 내년도 주가에 대한 기대는 사실 이제 10%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은 하되 아주 폭발적인 상승은 아니다라는 정도니까 약간 이 전망에는 조금 상승세가 좀 떨어질 거다. 아니면 좀 장기 상승에 따른 어떤 피로감이 어느 정도 좀 있을 거다라는 전망도 사실은 약간 예. 녹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각도가 예전만큼 막 가파르기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상승을 할 수도 있는 내년에 증시가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안에서 주도주의 변화나 이런 게 좀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전에 강하던 이 M7 위주로 그래도 갈 거라고 좀 보시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좀 의견들이 약간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M7 기업들의 실적이 대단히 좋은 편이긴 하지만 이게 그 M7 기업들과 S&P 500에서 7개를 뺀 493개 그렇죠, 기업들의 493. 실적을 이렇게 보면은 이 이익 증가율의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물론 M7 기업들의 실적은 뭐 연간 20-30% 이상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작년과 올해 한 10% 미만이었던 S&P 500의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이 내년에는 거의 두 자릿수대로 올라오면서 더 좋아지네요. 예, 사실상의 그 차이가 지난 3-4년 동안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축소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M7이 좋긴 하지만 많이 더 올랐고 그리고 어쨌든 올해보다는 내년에 그 M7이 아닌 다른 쪽에서 실적이 더 많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시장의 어떤 방향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M7이 유효하나 어떤 시장의 모멘텀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실적이 어느 쪽이 더 빨리 좋아질 거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M7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S&P 500보다 그러니까 M7 7개 기업들 중에서 S&P 500보다 더 많이 주가가 오른 업체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어디였죠? 엔비디아, 구글 알파벳, 예. 테슬라. 나머지 4개 기업은 사실은 S&P 500보다도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의외로 예를 들면 JP 모간 체이스 같은 은행주들이 24%, 25% 이상 올랐고 월마트가 그 정도 올랐고 예. JP 모간이 한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은행주들이나 전통 소매 유통주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뭐 엔비디아하고 구글만 빼면 나머지 기술주들보다도 꽤 많이 주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M7 위주로 가야 될 거냐, 아니면 조금 전통 우량주 쪽으로 갈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내년에는 전통 우량주 쪽에서도 기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통 우량주. 그럼 최근에 러셀이 많이 올랐던 것도 여기에 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 러셀 2000은 2000개 중소형주들 중에 거의 한 40%는 적자입니다. 적자군요. 예. 그래서 사실 우량주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대신에 이제 경기가 좋아질 때는 아무래도 너무 이제 돈 잘 버는 우량주들보다는 조금 중소형주들의 탄력이 좀 좋게 마련인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년은 너무 M7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렇죠. 이제 M7의 어떤 그 AI의 어떤 그 효과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비용이나 어쨌든 그 수익성, 생산성에 조금 더 좋게 할 수 있는 넌테크 쪽에 조금 더 그
무게를 두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면 얼마 전에 리포트 올려주셨던 것 중에 이제 AI 확산 과정에서의 속도 조절 여기 내용이 좀 포함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뭐 핀테크라든지 제조, 금융에서 AI 활용이 높아진다라고 거기 써주신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좀 공통된 내용을 보면은 얘가 AI로 어떤 뭐 킬러 앱을 만든다기보다는 AI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한다는 게 더 눈에 띄더라고요. 그쪽은 키워드로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되게 좋긴 한데요. 아시겠지만 요즘 너무 출혈 경쟁이 심합니다. 아, 그렇죠. 요즘 뭐 챗GPT나 제미나이, 뭐 퍼플렉시티를 통해서 이제 쇼핑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아마존하고 퍼플렉시티를 보면서 되게 좀 의아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마존이 퍼플렉시티에 대주주이기도 하고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퍼플렉시티가 쇼핑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맞아요. 자체적으로 이제 온라인 쇼핑을 연결시키다 보니까 약간 이거 과연 가능한가 했더니 두 기업들이 지금 법정 소송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AI를 두고 서로 영역 없이 엄청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정말 최후의 승자가 될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라고 네. 좀 보여집니다. AI 시장에서 근데 지금 저희가 다시 짚어봐야 되는 이슈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엔비디아의 그로크 인수가 또 새로운 판으로 바뀌게 해주는 거 아닌가. 이게 앞서 라는- 말씀해 주신 최후의 승자로 가려고 또 네. 엔비디아가 앞서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희가 뭐 일각에서는 GPU냐 TPU냐라는 것도 약간 얘기를 해봤었는데 이제 그런 거 자체도 아예 상관없이 엔비디아만 훨씬 더 강해지는 어. 그런 걸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이 뉴스 보고 정말 역시 엔비디아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고 결국 이게 저희는 뉴스를 이제 봤지만 그 안에서는 미리 고민들이 컸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GPU에 대한 의존도 지금 너무나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그 GPU를 쓰는 기업들이 지금 불만이 뭐 머리를 찌를 정도로 맞습니다. 하늘을 찌를 정도로 너무 비싸다 물량도 없고 이런 불만들 때문에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막 찾는 과정에서 역시 또 엔비디아가 네. 한 걸음 더 앞서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엔비디아와 그록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는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무조건 학습을 많이 하는 그런 AI 투자에서 이제는 이제 추론 쪽 추론으로. 그리고 주문형 반도체 쪽으로 어떤 시장의 어떤 그 AI 생태계의 모습이 점점점 변화하고 있다라고 네.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엔비디아가 여전히 뭐 선두권에서의 경쟁을 잘 뺏기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이제는 무조건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한다고만 해서 돈을 잘 번다라고 그렇죠. 보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여져서 결국 저는 이것도 역시 AI 내에서의 굉장히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29조 원을 들여서 그로크를 우회 인수한 겁니다. 뭐 실제 인력이나 IP를 이제 흡수한 거예요. 진짜 인수는 아니긴 한데 키워드가 이제 결국 GPU가 이제 추론으로 간다라는 것. 뭐 이제 GPU가 커버하지 못하는 경계선 밖도 다 엔비디아 거야 이렇게 다 가져가겠다라는 게 오늘 시사하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건 엔비디아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저는 오늘 자꾸 그런 생각이 뭐가 드냐면 아까 셀기 앵커도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TPU 이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TPU와 엔비디아에서 이제 어떤 판도가 갈릴까 해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근데 오늘 엔비디아가 이렇게 인수를 했다라고 한다는 건 TPU의 몸값도 많이 키워줬다라고도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싸움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엔비디아하고 구글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양강으로 이제 간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하셨던 그록의 주된 멤버들이 또 구글에서 나왔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요. TPU를 또 직접 만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제압하는 네. 그런 구도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결국 그만큼 이제는 GPU에서 이제는 좀 추론형 뭐 TPU 그다음에 그록이 제일 잘 만든 거는 LPU라는 걸 또 만든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LPU. 그래서 점점 더 이제는 단순히 계산을 많이 하고 전력을 많이 쓰는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사람다워지는 추론 쪽으로 그러면서도 이제 전력은 덜 쓰는 이런 쪽으로 좀 가게 될 텐데 결국은 핵심은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AI 생태계가 진화를 한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는데 누가 과연 제일 잘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엔비디아도 되게 잘하고 역시 구글도 정말 어떻게 보면 잘 준비를 했었고 네. 거기에 따른 열매들을 조금씩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요 두 개가 그나마 M7 내에서는 가장 좀 그렇죠. 독보적일 것 같고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 거기서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이 그 주도권을 약간씩은 어떻게 보면 좀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뭔가 킬러 앱을 만들어야만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차라리 너무 이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고객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조금 더 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저는 이제 뒤에서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애플이 어쨌든 나이키랑도 이렇게 관계들을 갖고 있는 것도 대단히 의미 있는 변화고 오. 그런 쪽에서도 분명히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애플과 나이키 아예 그냥 이야기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그 부분에서 그냥 소비재 섹터 전반으로 투자의 아이디어를 키울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어떤 부분에 주목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지금 강화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키가 보면은 그냥 신발 만드는 회사이긴 하지만 요즘 뭐 러닝 앱 같은 거를 통해서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플이 원래 이제 나이키와의 어떤 협력을 하기도 했었고 팀쿡이 오랫동안 이제 사회이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관계들도 있긴 하지만 결국 소비재 시장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대 이게 특정한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끼리 이렇게 연합을 함으로써 특정한 어떤 업무 영역 내에서 킬러 앱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챗GPT로만 안 되고 제미나이로만 안 되는 것들을 다른 앱을 통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건강과 같은 경우는 뭐 나이키 또는 애플이 나이키랑 합쳐서 건강과 관련해서 핸드폰으로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것들의 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게 그냥 챗GPT나 제미나이보다도 네. 훨씬 더 강력한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그 합종 연합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이게 결국은 AI랑 데이터랑 이렇게 맞물렸을 때 굉장히 또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애플과 나이키의 콜라보는 어느 정도 두 기업들이 상호간에 부족한 점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둘 중에 골라본다면요. AI 쪽으로 봐야겠죠? 밸류를 준다면 이제 나이키가 받을 밸류가 더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애플은 사실 AI로 좀 애매하게 그렇죠.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안 받았다 하다 보니까 나이키가 AI 밸류를 받을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나이키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주가도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키가 중국에 대한 생산 의존도가 높았기 그렇죠. 때문에 관세 뭐 그래서 올해 내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됐는데 이제는 그런 불확실성도 완화가 됐고 또 애플과 손을 잡음으로써 오히려 나이키의 부족한 디지털적인 측면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컸기 때문에 저는 뭐 내년에 이런 나이키 같은 회사들도 굉장히 좀 주목해 볼 만하다. 그래서 너무 피 터지는 AI 쪽에서 마음 졸이기보다는 조금 바닥을 확실히 좀 지날 수 있는 그렇죠. 나이키 같은 회사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소비재단에서 AI를 묻히고 붙인 다음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담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나이키의 또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AI로 쭉 얘기하다 보니까 나이키까지 왔었는데 앞서 저희 이제 그로크 인수하는 엔비디아 이야기하면서 엔비디아와 구글, 알파벳 이 양강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웨드부시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에 승자가 될 거야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여기도 긍정적으로 볼 포인트는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정말 그 작년과 올해 초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 마음속의 원픽이었습니다. 사실 모두가 여기 시초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닷컴 버블의 그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굉장히 좀 이거를 딛고 이어서 굉장히 맞아요. 좀 대단한 기업이다. 그리고 지금 클라우드도 갖고 있고
또 오픈 AI와의 어떤 전략적인 관계도 그렇고 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갖고 있는 정말 이제 팔방미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약점이 저는 오히려 오픈 AI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AI가 너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르고 다녀서 너무 계약들을 큰 것들을 뻥뻥 투자도 터뜨리고 많이 다녀서 받고. 그래서 과연 이거를 좀 이게 같이 해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나? 물론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강력한 뭐 클라우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전히 좀 최강자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최상위권 또는 이 AI를 완전히 제패하기에는 이 오픈 AI가 오히려 약간 발목을 잡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시겠지만 지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오픈 AI의 실제 수익이 마이너스 거의 뭐 네. 13억 달러인가요? 뭐 이렇게 엄청 그 적자로 많이 잡고 해서 사실은 오픈 AI가 정말 돈을 제대로 벌기 전까지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의 어떤 원래의 어떤 그 제왕적인 모습을 좀 펼치기가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개별 종목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 사실 테슬라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테슬라 지금 모델 3 결함 소식도 있고 그런데 주가는 크게 뭐 빠진다거나 하는 모습까지는 아니었어서 이게 일론 머스크를 믿고 있는 그런 네. 주가의 반응인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앨런 머스크가 이제 올해 그 인센티브 패키지에 대해서 12단계로 해서 이제 하면은 좀 상상도 안 되는 1조 달러를 받는 네. 그런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근데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를 사인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테슬라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자신감을 갖고 사인을 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차적으로 이제 해야 될 것이 이제 자율주행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내년이 이 자율주행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반전에 정말 실제로 이제 돈을 벌고 또 저희 주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상용화의 원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 단순히 그냥 자율주행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게 정말 상용화 직전의 단계에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웨이모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중반부터 해서 이제 내년에는 일본에 진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중국의 아폴로고, 바이두가 만든 자율주행 시스템도 독일이나 중동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자율주행은 저희 한국에서만 잘 안 보일 뿐, 맞아요. 전 세계는 안 뭐 보일 지금 뿐, 진짜 글로벌하게 다 이제 쓰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뭐 테슬라의 FSD를 정말 돈 주고 쓰고 사용하고 확산이 되는 원년이 될 것 같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여러 가지 결함이라든지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견디는 그리고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가 괜찮은 요인이 저는 여기에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에는 굳이 M7 중에서 저는 이제 뭐 구글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다음 차선으로서는 테슬라도 좀 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너무 잘했는데요. 아우, 쫙쫙 마지막에 뽑아낸 것 같습니다. 잘했죠? 오늘 1순위, 2순위와 3순위까지 이야기했고 앞서 우리가 증시 인사이트에서도 테슬라 자율주행 우리나라는 테마다. 테슬라를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앞서 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테슬라가 귀결이 됐습니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자체가 너무나도 앞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년에 이제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자율주행을 좀 법제화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완화되는 모습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까지 모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투자 노하우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제 다시 또 주말입니다. 하루 쉬고 또 주말이 되니까 기분은 좋네요. 근데 요일 감각이 지금 예. 이상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머니쇼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